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전 이승만 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김용삼 주익정 선생 그리고 동료 연구자 몇 분이 협조를 해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제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 그리고 그 후속편인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의 출간, 특히 그 첫 번째 작품 출간이 2주년에 처음에서 느끼는 바가 소감이 있어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요, 독립운동 시절에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의 세계는 공의의 시대다. 이전 전통 시대와 달리 공의, 공정한 의가 지배하는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 독립적 개인으로 자립하고 그들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자유통상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와 같은 것이 공의라면 그러한 공의의 입각에서 세워진 최초의 나라 미국의 그 리더하에 앞으로 세계가 그렇게 발전해 갈 것이고 우리 대한의 독립도 이 공의의 세계 그 주류적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가능하고 또 그렇게 마땅히 이루어질 바다. 따라서 독립의 길은 우리가 일본을 욕하고 매도하고 뭐 쪽발이니 외놈이니 만국의 한이니 일본의 야욕을 규탄하고 애통해하는 뭐 그와 같은 입으로만한 독립운동은 전혀 이루어질 바는 아니고 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성급하게 무장 활동을 한다든가 또 한두 사람의 그 혈기 넘치는 테러 행위 이런 것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한국인 하나하나가 정신적으로 세계 시민으로 성숙을 하는 길이다. 세계 교양인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그렇게 하면은 세계의 자유사회로부터 한국의 독립에 대한 당위성이 이해가 되고 지지가 될 때 언젠가 독립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기본적인 그 독립 정신입니다. 1930년대 이후 전쟁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는 격렬한 의지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야욕을 비판하고 끊임없이 그에 대한 경계를 하고 동시에 조선 대한의 독립이야말로 아시아 평화 내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세기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을 함으로써 드디어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 개입하게 만드는 길을 열었다. 이것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큰 독립운동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면 이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1965년도의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와 자유통상에 입각한 세계 발전을 신뢰한 국제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어떤 현실 정치의 구애되어서 신생 독립국의 국격과 독립의지를 재확인하고 양성하고 그렇게 국민을 통합하고 나아가서 이 땅에 놓고 간 약 한 20여 억 불의 재산에 대한 일본의 그 재침 가능성과 야욕을 봉쇄를 하기 위해서 강렬한 반일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국 초창기에 불가피했던 역사적 제약이라 한다면 그 제약을 돌파를 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우리 한국을 공의의 세계의 주류에 참여시키는 큰 역사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년간이나 끌었던 지루한 협상의 끝에 우선 역사를 청산했습니다. 1910년도에 합방조약은 이미 무효이며 하고 양국이 쌍방의 입장을 고수한 채 훌륭한 타협을 이루었고 동시에 일본은 한국에 남겨둔 재산을 포기하고 또 한국이 일본국이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보유한 각종 그 청구권은 3억 불의 무상원조와 2억 불의 공공차관으로 영구히 청산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후에 양국 간의 국교가 정상화됨으로써 한국, 일본, 미국을 잇는 태평양을 무대로 한 정치, 경제 동맹이 성립해서 일본의 기술과 자본, 미국의 자본과 시장, 그리고 한국의 유능한 노동력이 결합한 고도 성장의 메커니즘이 성립해서 이후 30년간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이전에 유례가 없던 고도 성장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건국 초창기에 아주 볼만한 역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으니 바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해서 야당과 지식인과 비판적인 대학 교수 등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은 다시 국제자본을 앞세운 제국주의 내지 일본에 종속되거나 식민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보상이나 제대로 된 청구권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억 불이 뭐냐? 적어도 100억 불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동하고 했습니다. 국민의 다수는 국교 정상화에 찬성을 했습니다만은 이 야당과 제야 정치와 지식인들의 반발을 맞아서 거대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민중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대중경제론을 내세웠죠. 196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은 대중경제론을 공식적인 자당의 경제정책으로 내세웠고, 이것은 외국과의 관계를 최소화,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국내 시장, 중소공업, 농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국교 정상화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비판 세력들의 대안의 제시, 그 밑바닥에 저는 반일 종족주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족주의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책에서도 저기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웃 집단에 대한 불변의 적대 감정을 특징으로 합니다. 사실에 반하는 비과학적인 역사적 인식에 기초하고 그리고 일체의 이성적 토론과 어떤 조정을 거부하는 불변의 적대 감정이죠. 합리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유도할 어떤 지적 능력을 결여한 집단 지성의 저수준의 소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1965년 당시에 한국의 이른바 지식인들은, 비판적 지식인들은 세계사의 주류로서 공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고, 이 공의의 세계에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그 길로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냈고, 또 앞으로 그 길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고, 또 앞으로 나아가 그 길로 이 민족을 다시 통일할 것이다 하는 거대한 역사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인간성에 대한 이해라든가 하는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민족의 갈 길로 제시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미가 주도한 근대 세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는 민족, 민중 또는 계급, 이와 같은 집단주의적 정체성과 그에 기초한 강렬한 어떤 반일 적대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대학교 70년대 들어갔을 때도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 대학 저 대학 유명한 교수님들 연구실을 찾아가면 다들 그들은 양국의 국교 정상화로 이미 한국 경제는 일본에 종속되고 있다는 비장한 젊은이여 각성하라 하는 그런 식의 설교를 저희들한테 했던 것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것이 바로 반일 종족주의의 출발이고 성립이고, 이른바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이러한 반일 종족주의에 기초해서 그들의 정치적 역량을 배양해왔다, 성장시켜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을 했고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공의의 세계의 주류적 흐름에 동참함으로써 성립했다는 이 정당한 건국사, 그것을 인도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일체 거부하면서 반민족, 대외 종속,
부패, 장기 집권, 독재의 부당한 권력이 성립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반일 종족주의가 치성을 부리고 강력한 저항선을 형성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무력적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65년도에 6.3 사태죠. 64년도입니까?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의 시위를 진압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권위주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과 타협으로 정당한 길을 갈 수 없을 때 권위주의 정치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주의 정치는 이후 한국 사회의 큰 발전을 리드를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후 86년까지 지속된 군인 출신의 한국 정치가들에 의한 권위주의 정치의 중대한 책임은 반일 종족주의 집단 정서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 정치사라는 책을 쓰게 되면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후 30년간 크게 말해서 1996년까지 한국 경제는 일본과의 협력을 전제로 해서 고도 성장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종속의 길이 아닙니다. 모두가 걱정했던 종속의 길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협정과 의존의 협동의 길이었습니다. 역사는 이웃 집단과 이웃 나라가 서로 신뢰하고 협동할 때 어떠한 커다란 성취를 이루는가 많은 훌륭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우리 한국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재확인하게 됩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을 국빈 방문해서 일본 의회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한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하늘 간의 협동의 길을 엽시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의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동경에서 출발해서 열차를 타고 한일 해저 터널을 지나가지고 시베리아 철도를 건너서 파리와 런던에 도착하는 그 날을 열어갑시다. 그렇게 연설을 했어요. 많은 일본 국민들이 그 연설을 듣고 감동을 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이 세계 자유시민이 갈 길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길에 충실했던 지난 30년이었다면 한국의 역사는, 동아시아의 역사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통일을 했을지도 모르죠. 세계 인류 국가로서 한국이 당당하게 일본과 함께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그렇게 쉽게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리석고 간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치기 어린 막말의 결과로 결국 1997년도 말에 IMF 경제위기를 맞이했습니다. IMF 경제위기가 그 때문에 초래된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일본과의 갈등이 한편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양국의 친목 협약으로 맺어져 온 독도 분쟁을 상반간에 제기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깼습니다. 95년도에 독도의 저반 시설을 착공함으로써 테이블 안으로 커튼 뒤로 숨겨져 있던 그런 그 독도 분쟁을 국민적 아젠다로 현시화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반일 종족주의 감정이 더욱더 치오르는 가운데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공공연히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역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왜곡되기 시작을 했다. 동시에 1992년 이래 위안부 문제, 그리고 태평양 전쟁 희생자 어떤 그 보상 문제, 이와 같은 역사 문제들이 첨예하게 제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건너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르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저반 시설을 확충을 하고 민간의 여행을 장려를 함으로써 그리고 독도야말로 한국에 양보할 수 없는 주권 사항이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드디어 분쟁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일본도 그동안
아주 소극적인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가 드디어 교과과정 요령에다가 나아가서는 교과서 자체에 일본 다케시마라 합니다만은 한국이 불법 정령하고 있다는 것을 써므로써 분쟁이 양국의 국가적 과제로 공식화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가 현 정부 초기에 한 3년간 반일 종족주의는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사리 성취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의 협정을 이로써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쌍방간에 맺었던 협정을 파괴를 했습니다. 그 협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을 해체하고 기금을 일본에 반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2018년에는 오랫동안 일본 등지에서 소송을 제기하다가 패소를 거듭한 그 여운택 등 4명이 이 사람들은 일제 치하에서 일본 제철에 취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일본 제철이 노무자를 모집할 때 그에 응모해서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합격해서 일본에 가서 훈련을 받고 노무를 했고 그리고 청진 어떤 그 일본 제철 그 군사에 정근을 와서 노무를 하다가 해방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제기한 그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학대되었다, 그리고 아주 빈약한 임금으로 혹사되었다 하는 역사적 인식을 전제한 위에 이들이 위로 보상을 받을 권리는 1965년 양국 간의 협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에 구애되지 않고 유효하게 살아있다라는 법리에 근거해서 일본 제철의 있는 신일본 주금인가요? 그 회사는 이들에 대해서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법원이 한국 주재 신일본 주철 주금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는 어떤 절차를 개시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긴장 상태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관일 종족주의를 출간한 것은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두고 볼 때는 더 이상 이걸 방치할 수는 없다. 저 종족주의라는 불변의 적대 감정, 그 기초를 이루는 천박하고 저열한 역사인식, 인간관,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그의 독립정신, 자유와 독립의 정신 입각해서 우리 국민정신을 좀 더 우리가 그걸 계몽함으로써 국민정신을 높은 수준으로 이끌고 가자는 우리 학당으로 모인 학당을 설립한 본의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뭔가 발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주의자 아니냐? 왜 일본과 반일한 이승만 학당이 한국을 비판하는 책을 쓰느냐? 그건 좀 오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전 어떤 모습에 크게 일부만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큰 모습은 자유주의자입니다. 국제적 자유주의자입니다. 매우 순수하고 급진적인 자유주의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유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자유통상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하게 되고 자유통상에 입각한 국제적인 협력을 중시하는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기본주의입니다. 그가 국회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연설의 끝부분을 봐도 자유통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자유통상을 드디어 실현한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죠. 이것이 우리의 건국정신이고 우리 학당이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소위 말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저희 학당의 김용삼 주익종 두 선생뿐만 아니라 동국대학의 김낙년 그리고 낙성대 연구소의 이우연 그리고 서울대 경제연구소의 당시 정한기 박사 이런 분들이 기꺼이 동참해 줌으로써 한 편의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편집자 입장에서 책의 한 절반 가까이를 집필한 제 자신의 입장은 이번 기회에 어떠한 터부를 두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고
해야 될 모든 이야기를 한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부작용이 클 것이다. 다소간의 사회적인 정치적 압박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혜택받은 기회를 누리고 대학 교수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역사에 보답하는 뜻에서 그리고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의 마음의 제자로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도 약간의 척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체코를 건립한 마사리크 대통령은 사실이 승리한다, 메리타스 빈시트를 그 자문으로 삼고 사실당이라는 정당을 조직했습니다. 온갖 미신과 허위 선전에 날뛰는 서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당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승만 학당도 사실과 자유 이 두 가지를 기본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실이 승리한다는 신념하에서 각오하에서 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0년, 60년간 우리 북사 교육을 통해서 한국인에게 널리 전파된 일정기 때 일제가 토지와 식량과 한국의 노동력과 여성의 성을 수탈하고 착취했다는 토지조사 사업 때 토지가 수탈되었다. 전시기 때 남성 노동력이 강제징용 당했다. 노예로 혹사당했다. 여인들이 강제 연행 납치되었다. 집단 강간되었다. 그리고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삼국 사기 이래로 세종실록 시리즈에서 나타나 있듯이 우리의 고유한 영토다 하는 이 한국인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교실을 통해서 정폭 전래되어 온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토지조사 때 토지 사정권은 비교적 공정했고 의도적으로 창출된 국유지는 없었다. 그죠? 39년 이래로 일본의 공장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집과 알선의 방식이었고 이건 기본적으로 자발적 의지가 된 노무계약이 있다. 44년 8월 이후에 징용이 실시되었지만은 그 징용이 본격화 가동된 45년 되면 벌써 바다가 미군 잠수선에 의해서 통제되어서 실제로 건너간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20만 명이 동원됐지만은 그중에 일본에 가서 취업한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것이 실태입니다. 39년 이래 자유의지에 입각한 그 이민은 계속 매년 10만 명, 2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일본 회사의 모집과 총독부의 알선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노무계약했다. 그리고 37년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제는 당시에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재편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각 도시 전국에 한 20군데 있는 그 유각 지역의 여인들이 어떻게 리크루트 됐느냐 그 과정과 양태와 위안부가 모집되는 과정과 양태는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민간의 공창제에 종사하는 여인들이 한편의 주류를 이루고 두 번째는 가난한 집안의 비정한 가부장들이 딸을 자기의 가산으로 여겨서 그에게 전차금을 받고 모집업자들에게 딸의 인신을 넘기는 그 과정에서 발생을 했다. 당시의 가부장권 하에서 딸은 그것을 거부할 어떤 능력이 없었고 놀란 가슴으로 울면서 집을 떠났다. 이게 당시의 실태입니다. 길거리 가는 여인을 빨래하는 여인을 납치 연행했다. 그런 사실은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삼국사기 이래로 세종실록기 이래로 독도의 고유 영통설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독도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해서 신생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천명을 하고 그의 국격을 고수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결행으로 생겨난 우리의 신영토다. 그 의미가 크다. 그렇게 의미를 확인해야 하고 또 분쟁을 또 관리하고 할 일이지 왜 앞뒤가 맞지 않는 역사 사례를 대놓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죠. 신친일파라 저를 보고 신친일파 또는 토착외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법을 제정할수록 우리들을 처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각종 욕설과 저주가 난무를 합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사실에 기초한, 팩트에 기초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사료도 있지 않느냐, 저런 사료도 있지 않느냐, 왜 안 받느냐, 또는 애국심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의 비판밖에 없어요. 역사를 부정한다 그래요. 역사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자기들이 만든 역사에 기초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얻어서 각종 기득권과 지위를 취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용화된 그 역사학이 만들어낸 기득권으로서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수정주의 역사학이 아닙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같은 그와 같은 비극은 일제하에서는 없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또는 뭐 애국심이 부족하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부정하면 안 된다, 모욕하면 안 된다. 아니죠. 망국의 노예가 된 그 서름을, 그 고통을 잊었습니까? 그 역사의 비판은 가슴 속에 새겨질 때 새로운 어떤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창조하는 큰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생 대한민국의 지식인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가 모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를 맨눈으로 들여다보고 그 모순을 역사의 교훈, 새로운 자양분으로 삼기 위한 그러한 그 지적 어떤 노력의 과정이죠. 드디어 반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덧 2021년 들어와서는 일본 간의 협약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3.1절 축사에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밝은 미래를 함께 건설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사실상 그 협정을, 양국 간의 국교의 토대가 된 협정을 부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정상회담을 하자는 거냐, 아주 그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주도해온 정대협, 정의연의 그 간부들이 또 나눔의 집, 원위안부들을 수용한 이 나눔의 집의 책임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국민의 성금을 어떻게 유용을 했는가, 불투명하게 사용했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단체가 지니는 어떤 민족 사관에 적합한 목적 사업에 잘못 투하됐는가, 회계적으로 독점의 여지가 농후한가, 뭐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 앞에 폭로가 되었습니다. 또 이쪽 위안부 문제를 하면 앞장서서 정부를 리드하고 또는 코치하고 있던 위안부가 당초 정원에는 빨간 구두와 원피스를 넣어 보이면서 유혹하는 친구를 따라 나섰다가 그런 길로 빠졌다라고 그 진솔한 발언이 어느 순간 일본군이 등에 칼을 들이대면서 자기를 강제로 끌고 갔다, 이런 식으로 그 정언을 위조를 했습니다. 그 위조를 하게 만든 단체들의 작용이 있었고, 그렇게 정언의 위조를 통해서, 변조를 통해서 이분은 아주 국민적인 어떤 원로가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말았어요. 다 밝혀지고 말았어요. 이 종족주의의 추한 모습이 세월과 함께 다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서울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되죠. 나도 위자료 받아야 되게 돼서 89명의 사람들이 1억 원의 위자료를 내리고 일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송을 각하를 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전통적인 법리죠. 개인의 청구권이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양국 간의 협정, 그 협정을 지내해온 역사, 이걸 위반 초월할 수 없다. 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금반원의 원칙이라 그러더군요.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자제되어야 한다. 국가의 위신이나 국가의 이해관계를 봐서. 옳은 말이죠. 옳은 말. 이제 사법부도 이제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야 사법부까지 나이 50대의 젊다기보다도 완숙한 중견 사법인들이 올바른 어떤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겉으로 걱정했던 국가적 위기는 이제 고비를 넘기는구나 하는 그러한 안도감이 저의 심정입니다. 우리의 책이 반일 종족주의와 그 후속편 반일 종족과의 투쟁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뭐 크게 기여했다고 이끌었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탑을 쌓아 올리는데 한 개의 돌은 쌓았다. 약간의 기여는 없지 않았다. 뭐 그런 점은 나름대로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책을 많은 국민들이 접할 수가 있었고 또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지식 용어로 정착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국민적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고 하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러한 징후를 여러 군데서 확인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간에 욕도 많이 먹고 또는 뭐 소송까지 두 차례나 당하고 했던 편자와 공저자의 입장으로서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에는 이 대학 교수를 위시한 한국 지식인들의 그 소심함, 그 책임이 아주 큽니다. 위안부 문제가 지난 30년간 한일 간의 외교를 지배했지만은 한국인으로서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볼만한 학위 논문을 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뿐입니다. 강정숙이라는 분요. 나머지는 뭐 단편적인 글들이 또는 또 뭐 수준에 못 미치는 어떤 책들 뭐 한두 권이 더 있을 뿐입니다. 역사학기 남성 중진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단 한 명의 연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단체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언론도 큰 문제입니다. 지난 30년간 이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왜곡시켜 온 데는 조선일보를 위한 한국의 주류 언론의 책임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반일 종족주의 책이 나오고 나서 약간의 사회적 반향이 있자 조선일보에서 한 2시간 동안 젊은 기자와 저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편집부에서 그것을 실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조선일보가 한국의 주류 언론의 지성 수준이 그러한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요시다 세이지라는 일본의 한 사람이 나의 전쟁 범죄라는 사기적인 책을 써서 제주도에 와서 여자 20여 명을 빨래터나 공장에서 납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것이 위안부 문제를 폭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미 1992년 3년 그 단계에서부터 제주도 향토사 연구자들은 면밀한 조사 결과 그러한 일은 없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조선일보는 제 기억으로 불과 5년 전까지 사설에서도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조선일보를 위시한 한국의 언론이 이 문제에 관해서 오보를 낸 것, 그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언론이 한번 크게 이런 건 오보였다고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 같은 수치심 그런 거 없죠. 한국의 언론에게 그런 미덕을 요구한 건 아직 너무 성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언론을 두고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책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우리들의 그 생활 습성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어느 판사는 다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서 일본의 국가가 범한 집단 강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며칠 전에 또 재판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아무런 책도 읽지 않았겠고 그저 듣기는 대로만 생각했던 그 한 판사라는 책임 있는 지식인의 지성 수준이 그러합니다. 바로 이게 아직도 종족주의는 우리를 그 속에 빠뜨리고 있는 큰 저열하고 비열하고 낮고 사납고 야만적인 지성이죠. 이 늪을 빨리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 일찍이 지향한 대로 세계 자유시민으로서 공의에 세계사의 주류에 참여하고 리드하는 한국인으로서 하루빨리 우리가 스스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일 종족주의 출간 2주년을 맞이해서 저의 소감을 피력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